안녕하십니까. 이진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임상심리사 2급 자격 과정 중에 지금 임상심리학 과목으로 저와 만나고 계시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행동평가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동들,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심리학과 임상 영역에서는 측정을 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척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행동평가를 들으시려고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난 시간 임상심리검사 4강을 들으시고 또 이제 5강으로 바로 연결하셔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임상심리검사 챕터를 배우면서 큰 개념에서 이제 심리검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네, 심리검사와 심리평가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심리검사라는 것은 지금 복습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부분집합, 전체 집합과 부분집합으로 나누면 심리평가라는 것이 큰 개념이고, 그 사이에,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심리 검사를 위한, 시행을 위한 도구들을 이제 집합한 것이 심리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선상에 우리가 매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검사 유형에 그래서 많은 유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조금 더 이제 큰 구분 안에는 능력검사, 그러니까 흔히 대표하는 우리 지능검사가 이 최대 수행 능력검사에 속했고, 그 다음에 성향검사, 우리가 이제 내 한 사람이 어떤 성격을 이루고 살아가는가가 참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강의를 성향검사, 성격검사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이 객관적인 검사, 투사적인 검사로 해서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지를 읽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보고식 검사였었나, 아니면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을 무의식적인 그런 심층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투사적인 검사들이 있어. 대표적인 투사 검사가 로샤나 그린 검사였었죠. 네,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가요?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바로 오늘의 이제 핵심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행동평가 단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이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떤 방법들이 이 평가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방법, 그러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기도 하실 건데, 저와 함께 그 단원을 들어갈 때 또 깊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나 체크리스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용이 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험 대비용으로 어떤 단어들을 외우거나 축약된 용어들을 외우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또 같이 외우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시죠. 네, 행동평가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행동주의 원리에 근거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동주의가 그러면 무엇인가? 네, 이론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말 그대로 행동이 제목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인 게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한 행동만을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보이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동만을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초점으로 두자. 이것이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른 반응 이런 관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평가라는 개념이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이 자체도 심리평가의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 중에 하나인 행동평가가 저나 아니면 또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행동이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양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행동평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행동평가, 행동주의, 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이지만 이 이론에 어떤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요거는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기 쉬우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평가의 실질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화면 보시면 7가지나 있습니다. 네, 럭키7 여러분들 7가지라는 것이 버겁지만 럭키7은 우리가 정복하는 이 마음과 자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방법 안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평가 면접, 두 번째가 행동관찰,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기록법, 네 번째가 자기감찰, 다섯 번째가 인지행동평가, 여섯 번째가 기능적 행동평가, 일곱 번째가 정신생리적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7가지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는지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지 한번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들어보세요. 자, 7가지. 첫 번째 행동평가 면접, 두 번째 행동관찰, 세 번째 행동기록법, 네 번째 자기감찰, 다섯 번째 인지행동평가, 여섯 번째 기능적인 행동평가, 일곱 번째 정신생리적 평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을 감고 뜨셨으니까 한번 생각나는 만큼 얘기해 보세요. 네, 7가지 다 얘기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단시간에 이렇게 몇 가지라도 우리가 방법을 조금 외워놓고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보시겠습니다. 7가지 중에 첫 번째 행동평가 면접.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에 대한 앞전에 있는 선행 사건 그리고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특정한 문제 행동 우리가 어떤 화가 나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 이 화를 내게 하는 상황에서 뭔가 촉진이 되어서 계속 유지하게 하는 또 상황이나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무엇인가? 그렇게 유지돼서 그 화가 풀리느냐 아니면 계속 담고 있느냐 아니면 나 화 안 났다라고 이렇게 회피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파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런 직접적인 이제 두 번째 행동 평가 방법 몇 가지 중에요? 7가지 중에 두 번째 행동 관찰. 네,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여 관찰은 우리가 관찰 대상인 집단 안으로 관찰자가 직접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자,
어떻게 보면 그 관찰자가 해당하는 학교에 어떤 어떤 아동을 관찰한다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관찰 대상인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관찰만 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아동이 떠드는 횟수, 장난치는 횟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바깥에 빠져나와서인지 관찰을 계속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참여 관찰 속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뒤에 빠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이제 못하겠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준참여 관찰은 이제 관찰 대상인 집단의 관찰자가 일부만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행동 관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이라는 용어로 세 가지가 다시 나눠진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7가지 중에 세 가지, 세 번째, 네, 행동 기록법입니다. 어떤 것을 그러면 기록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한 2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연결해서 보실 텐데, 먼저는 이제 행동의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왔던 것처럼 아동이 어떤 떠드는 행동 아니면 욕을 하는 행동을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화가 났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화를 내는가. 이런 빈도, 그 횟수를 말하는 게 빈도입니다. 그리고 지속시간, 말 그대로 어떤 기간 내에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의 길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동에게 이제 수업을 위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단명으로 말한다면 ADHD 군에 속하는 아동을 학교에서 보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자리에 조금 그래도 오래 앉아 있는가. 10분인가, 20분인가, 30분인가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기록을 하셔야 되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네, 다음 보시면 이제 동일한 그런 행동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는 거에 아까 빈도 횟수하고 지속 시간을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시간을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서 관찰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 간격을 둘 거냐. 연속 기록, 간격 기록, 시간 표집 기록이 있습니다. 연속 기록은 말 그대로 관찰 기간 동안에 발생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아동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학교에서 아침 9시, 10시부터 집에 가는 시간 3시라고 하면 그 시간까지 쭉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빈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한다. 그러면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텀을 두는 거예요. 30분을 한 텀을 둔다. 그러면 30분 사이에서 다시 10초씩 그 사이에 몇 번이 일어나는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참고지를 가져왔는데 아이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가져오기는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제가 요 최신 임상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참고했으니까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고 여기 기록에 나온 것처럼 소리 지르는 행동을 어떤 아동이 한다. 그러면 45분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5초, 10초, 15초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그 안에 몇 번씩 일어나는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시간 표집 기록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이 긴 시간 관찰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조금 짧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특정 행동을 보이는지 그런 발생 여부를 기록하되 이 과정을 반복해서 누적을 한다, 쌓아간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기록한다. 세 가지 연속적으로 빠짐없이 한다. 연속 기록. 1시간 내에 10분씩 단위로 다시 체크한다. 간격 기록.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다. 시간 표집 기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또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보시면 사건 기록, 그 다음에 평정 기록이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평정 기록입니다. 행동 기록법 안에 우리가 아까 이제 빈도나 지속 횟수나 이제 시간별 간격을 봤는데 사건 기록이라는 거는 빈도보다 그 행동이 일어날 때 일어난 것을 왜 발생했고 어떤 과정 중에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금주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이제 음주 횟수를 체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음주를 마신 그 전후에 어떤 상황으로 나는 내가 이제 요즘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 경기가 졌어.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어. 이렇게 할 때 술을 마시게 된 그 전후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배구가 승리를 했어. 너무 기뻐. 그래도 또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전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정 기록이라는 거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척도를 이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척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화가 나는 것을 예를 드는데 제가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지 자꾸 화가 나는 얘기를 하네요. 네, 화가 났을 때 당신이 지금 화가 났으면 몇 점 정도, 지금 강도가 꽉 찼다 10점, 나 전혀 화 안 났다 0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강도이냐라고 이랬을 때 나는 지금 그래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꽉 찬 건 아니니까 한 3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척도 질문이라고도 하고 이 어떤 척도를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을 평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행동의 빈도를 1에서 5점 척도상에 채점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예시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동평가 방법의 네 번째가 자기감찰법 또는 자기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기라는 말이 스스로라는 말하고 이제 동일한 말인데 내담자가 즉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정서나 행동 사고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관찰을 해서 쓰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이제 진단이나 증상 중에는 이제 내가 조금 섭식장애, 폭식, 많이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거부한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흡연, 수면, 그 다음에 범죄 행동,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 자기 감찰이나 자기 관찰법으로 시행이 되고 실제 이제 주간 행동 기록표나 일일 활동 일지나 자동적인 사고 기록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이 쓰고요. 상담 현장이나 임상 현장에서도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에서 자동적인 사고 기록지 이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행동과 관련된 그런 내가 어떤 요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느낌일 때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폭식을 했다. 그때 드는 느낌, 밥을 먹고 난 후에 내가 드는 생각, 그리고 나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자는지 아니면 더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섭식장애 내담자의 어떤 것들이 기록하는가, 음식 항목 뭘 먹었다, 그리고 양을 하루에 한 번 먹었다, 두 번 먹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섭취한 시간은 이제 언제 먹었다,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먹고 나니 아니면 먹을 때에 아니면 먹고 나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가 그런 것들을 기재하고 스스로 이제 살펴본 것을 가지고 이제 상담 현장에 오시면 그 기록과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상담 선생님하고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고 아니면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면 또 어떤 연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섭식장애나 알코올 중독 이런 증상에서 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찰법은 시험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가지 중에 인지 행동 평가 5번째. 네, 아까 말씀드린 사고 기록지, 자동적인 사고 기록지 이런 인지 행동주의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방법과 비슷하게 인지 행동을 평가를 할 것인데 어떤 개입 전략이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한 내담자의 사고 과정에 대한 기능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지 전략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 수행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게 하는 2가지 자기보고식 검사, 인지 기록의 형태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것에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주로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우울척도, 베개의 우울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문항을 읽고 내가 체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인 사고 질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사고와 느낌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직접 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회피나 고통척도 또는 부정적인 평가 공포를 측정하는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보고식이다. 읽고 문항을 읽고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섭식 장애도 마찬가지로 섭식 태도 검사라는 증상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자기보고식 척도들이 질문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 기록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느냐 할 때에 그런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생각을 중얼중얼거린다, 중얼거리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거를 5에서 한 10분 동안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것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떠오른다. 한번 여기 적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임상심리사 자격 합격. 네, 즉각 떠오르네요. 예, 응원합니다. 사적인 언어. 그다음 이것은 이제 아동의 경우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언어이고 이 아이들이 놀 때 내가 인형하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하고 대화를 해요. 아니면 스스로 혼잣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재밌게 놀아요. 그거를 우리가 아동의 경우에 놀이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형을 갖고도 왜 엄마 아빠 인형놀이 하잖아요. 내가 엄마 할게, 네가 아빠 해 이러면서 할 때 톡톡 나오는 단어들. 근데 이제 이 사적 언어가 아동기나 요때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는 이 마음속으로 이제 되뇌이죠. 마음속에서 되뇌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이제 하나고요. 명확한 사고라고 하는 또 기록에는 이제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끌어낼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조화된 상황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팅이 된 상황 안에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제 촬영하는, 강의하는 이 공간의 세팅이 조성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 아, 또 생각만큼 또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를 적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명확한 사고라고 하고, 유사하게 이제 생각 목록 작성이라는 것이 특정 자극이나 문제 영역에 의해서 유발되는 생각. 요거는 아까처럼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특정한 자극들. 나는 소리에 예민하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나한테 일어나는 자극들. 그런 거를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예,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가 이제 기능적인 행동 평가인데, 여기도 조금 유심해서 보실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가 문제 행동이 언제 왜 발생했는가, 그런 원인을 이제 발견해야 해요. 발견하러 이제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환경과 행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행동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통제된 실험 분석이나 실험실이나 임상 장면에서의 분석이나 교실이나 가정에서의 그런 자연적인 기능적 평가, 이런 다양한 접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ABC 수반성 모델이라고 해서 A라는 거는 선행 사건, 그 다음에 B라는 거 behavior라는 행동, 우리가 여기가 초점에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그때 이 행동, behavior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일어난 선행 사건,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해서 문제 행동 변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순서대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행동을 기준으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건, 이런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모델이다. 그래서 ABC 수반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SORC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 세 번째 리스판스라고 하는 요 반응, 요 문제 행동이 지금 보이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그런 자극, 문제 행동을 일으킨 자극, 내가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 뭔가 자극이 나한테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행동과 관련돼서 유기체적인 변인들이 뭐가 있다. 유기체가 뭔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이 유기체라는 말은 신체적이고 생리적이고 인지적인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기체적인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의 이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앞자를 따서 SORC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앞에 ABC 수반성 모델, 전후 맥락의 선행 사건과 결과, SORC 모델, 유기체적인 변인, 요것들이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이제 정신 생리적인 평가. 생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기능들, 신체적인, 생리적인 몸에 대한 기능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정서 행동이라는 요 파트가 이 생리적인 기능과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방법이 드러나느냐 했을 때 이제 심박수나 혈압이나 이런 맥박이나 이런 뇌파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가, 그거의 전후 맥락을 보는 게 이제 정신 생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행동평가의 방법 7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다음 보시면 이러한 행동평가를 7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때 해당하는 어떤 척도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면 사용을 해볼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제가 3가지 대상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성인 관련한 척도, 두 번째가 이제 노인 관련한 척도, 세 번째가 아동 관련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척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어떤 핵심적인 그런 척도들이 있는가 이렇게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심리 정서의 이제 특징 정서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아무래도 우울,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시죠. 그래서 우울과 관련한 척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백우울 척도, BDI라고 줄임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 증상,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신체 증상, 그리고 이제 실패나 자기 스스로 나에게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비난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서 몇 가지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가, 체크가 되는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2 버전으로 BDI 2 버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자기보고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두 번째 보시면 불안, 제가 이제 또 대표적인 정사 말씀드렸죠. 백의 불안 척도 BAI라고 우리가 줄임말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상태 특성 불안 검사라고 STAI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사가 이제 1970년 찰스 스필버거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측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상태 불안은 S 불안 척도, 특성 불안은 T 불안 척도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들을 점검한다. 요 이제 관련한 척도들이 있고 관련해서 이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격 검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 말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이것이 무엇인가? MMPI에도 연결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MMPI의 주 임상 척도 7번 척도가 주 정서가 핵심 정서가 불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척도를 가지고 점수가 65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불안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성 불안이라는 거는 타고난 불안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MMPI의 이 7번이 점수가 높다 그러면 관련된 검사 TCI의 위험 회피 기질과도 같이 연관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MPI의 이제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 안에 불안에 체크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재차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용 척도에는 ANX라는 줄임말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체화된 불안.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불안, 그 다음에 보충 척도에서 말하는 A에 대한 불안은 인지 행동적인 불안. 내가 생각이 멈출 수가 없고 끊임없이 나를 잠입해오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불안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런 두 척도는 상태 불안.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상태 특성 불안 검사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개념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상태 불안은 지금 내가 현재 수검자가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 수준을 말합니다. 네, 이제 성인 관련한 척도 중에서 이제 우울 불안 말씀드렸고 이제 정신질환 관련한 그런 이제 병원 현장에서 많이 그래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 진단 검사가 있는데 줄임말로 이제 SCL 90 그다음에 R이라고 이렇게 줄임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상담 현장에서는 조금 만나기는 어렵지만 병원이나 기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척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하느냐, 이제 신체화나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그러니까 3대 주 핵심 정서의 3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 불안, 화, 적대감. 그리고 이제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하위 증상,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름과 용어, 영어 약자의 용어를 같이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심적으로 내가 이제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사실 이제 더 큰 충격이 전쟁과 같은 이런 어떤 교통사고 같은 내가 견디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상황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범주에도 있듯이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척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척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 척도가 있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노인 관련한 척도를 제가 한 2가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동과 관련한 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인 관련한 척도는 이제 아무래도 치매나 요즘에는 이제 노인성 질환과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알츠하이머나 그런 혈관성 그런 치매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금 진단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요 치매 임상 평가 척도에 이제 CDR이라고 하는 척도가 있고 치매 환자의 인지나 사회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영역에 이제 환자의 기억력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내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 그리고 진압력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판단력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인 활동, 그다음에 집안 생활과 그다음에 취미 활동, 그다음에 위생 및 몸 치장의 6가지 영역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 아까 이제 간이 정신진단검사 성인용 이제 보신 거하고 유사하게 노인 관련 척도에도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라고 해서 MMSE K는 우리가 한국판이라고 이제 K자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KMMSE 그러면 환자들의 이제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판별 검사로 12가지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진압력 앞에 부분하고 이제 겹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노인성 질환에는 회상 능력,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수리 능력과 그다음에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한 척도 2가지, 치매 임상 평가 척도 그리고 지금 간이 정신 상태 판별 검사. 또 이제 더 추가로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참고로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아동 관련 척도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한 6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라고 해서 CBCL이라고 하는 척도인데 이것은 이제 부모나 주 양육자가 평정한다, 체크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크할 수 없는 거를 엄마들이 주 양육자가 체크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랑 그다음에 TCI도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 것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여기는 이제 사회 능력 척도라고 해서 적응에 있어서 이 아이가 아동이 잘 적응할 것인가 라는 그런 척도의 사회성과 학업 수행 척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 척도의 3가지로 다시 증후군,
그다음에 DSM, 문제 행동, 특수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저 협조를 좀 구하고 이게 오픈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휴노 기업의 이제 아세바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 요 CBCL에 대한 이제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항목이 지금 문제 행동에 관련된 증후군 척도가 내재화, 외현화라고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0점이라고 이렇게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그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더 넘었냐 아니면 조금 그 수위를 못 미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의 점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재화라는 것은 어떤 요인이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증상들, 불안, 우울, 위축, 그 다음에 신체 증상, 요 세 가지를 내재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현화, 바깥으로 드러난다. 예, 규칙 위반이나 공격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외현화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기타 이제 사회적인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이제 기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SM 우리가 아까 문제 행동 척도에 DSM 진단 척도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신체화 문제, ADHD, 그 다음에 반항 행동 문제, 품행 문제. 요런 DSM 진단의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에는 6가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복잡하셔도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 나중에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검사니까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문제 행동 척도가 어디에서 그렇다, 불안이 내가 점수가 높게 떴으면 학교가 겁난다, 여기에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항에. 아니면 낮은 자아 개념이나 이런 혼자 있는 거 이런 문장에 이제 체크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임상가로서 상담가로서 그 문항에 체크된 것들을 어느 개인적인 문항을 체크하는 개별적인 문항이 체크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가 취약 전 아동 행동 평가 척도라고 이제 PBCL이라고 우리가 줄임말 프리스쿨이라는 이제 프리가 붙으면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취약 전 아동 행동 평가 척도로 2에서 5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요인인데 품행 문제, 정서 문제, 공격성, 그다음에 미성숙, 고립, 사회적인 위축, 대소변 문제, 아직 취약 전이니까 이런 대소변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항목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하고 유사하게 이제 아동 인성평정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PRC라고 되어 있는 줄임말이고, 자아 탄력성 척도 하나와 그 다음에 타당도, 이 검사를 잘 보고 했는가 그런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3개의 척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임상 척도가 이제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ADHD 관련한 척도들도 많이 요즘에는 이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다른 검사들을 이제 더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 평정 척도, ARS라고 해서 부주의성을 이제 너무 산만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한다. 교실에 같이 수업을 들어도 주의를 막 몸을 비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또 부주의성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이랑 충동성, 질문을 듣자마자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말이 나온다든지 딱 어느 장소에 가면 연필이든 뭐든 바로바로 막 만진다든지 이렇게 이 행동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를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체크하는 문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하셨을 시에
부모용으로는 19점 이상, 그리고 교사용으로는 17점 이상이 되면 ADHD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고, 진단이 된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을 의심해서 다른 선별 검사들을 추가로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이고, 그런 척도로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아동기 자폐평정 척도. 아무래도 이제 발달 과정에 자폐평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관심사가 많이 있으니까 CARS라고 하고요. 요 점수는 이제 한국표준화 연구에서는 자폐증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그 기준점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절단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28점으로 이제 정하고 있고, 최소 15점에서 최대 이제 60점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가 이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고 해서 아동 관련 척도인데, 이것도 이제 부모가 주 양육자가 이제 보고를 한다. 즉, 부모가 내 아이를 생각해서 떠올려서 글을 읽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PAT라고 이제 줄임말을 사용하고, 현장에서도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상담받으러 이제 오거나 아니면 임상가에게 이제 검사를 요청하러 올 때 부모 검사의 검사 그 척도 중에 많이 활용이 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항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들이 실제 문제를 읽는 그 순간부터 본인들이 내가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활용도가 높고 같이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가지 영역의 지지 표현, 내가 내 아이에게 엄마로서 얼마나 지지하는가,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주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조금 이제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을 과도하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방임, 뒤로 다 빠져 있느냐, 이런 것들의 이제 압력과 그 기대, 그리고 그 간섭,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이에게 상과 벌을 주는 그 처벌, 그리고 감독하는 거, 너 몇 시까지, 9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와, 그 친구하고 놀면 안 돼, 이런 우리가 또 엄마로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과잉기대, 그 다음에 비일관성이라는 6가지 척도를 가지고 영역에서 이제 체크가 되고,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다. 그리고 그 부모 아래에서 그런 자녀가 성장을 했다. 그랬을 시에는 너무 이상적인, 우리가 이런 단어들만 다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지지 표현을 통해서는 자기 신뢰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는 자기 통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성취 압력에 대한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아이가 되고, 간섭에 대한 반대는 적당한 이제 활동 수준이 일어나는 아이가 되고, 처벌의 반대 개념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 호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감독, 목적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과잉 기대에 요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성취 지향적인 아이가 되고, 비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지시하거나 어떤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근데 내일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고 요게 이제 지속이 된다면 이제 아이들이 또래와 잘 어울리는 상황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행동평가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한번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7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이고, 네, 생뚱맞게 지금 당황하셨죠?
네, 그러나 7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성인용, 그 다음에 노인용, 그 다음에 이제 아동용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수업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키포인트 한 문장을 뽑는다면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 기법 중에 한 종류이다. 이것도 심리평가 기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또 따라 읽으실게요. 행동평가 면접, 행동관찰, 자기감찰, 인지 행동평가, 기능적 행동평가, 정신생리적 행동평가,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평가 시에 관찰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이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했다? 네, 평정 척도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이제 핵심 문장을 기억하시고 잠깐 요 유사한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 정리된 거를 떠올려 보세요. 통제된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스트레스 면접은 통제된 관찰 안에 한 유형이다. 자기 탐지, 요거 조금 비슷한 단어로 오늘 들었었죠. 자기 탐지 기법은 통제된 관찰의 한 유형이다. 역할 시연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된 관찰 유형이다. 모의 실험 방식에서 관심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유형이다. 예, 요 맥락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웠던 자기 감찰, 자기 관찰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법 안에 통제된 관찰의 한 유형이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체크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행동 관찰, 직접 행동을 관찰한다. 거기에 이제 적합한 것이 뭐냐? 평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후광 효과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내연적이거나 추론된 성격 측면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네 번째,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극단적인 점수에 평정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또 문장으로 나오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시죠. 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적합한 거는 어떤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 그러면 무엇을 관찰하기 위한 어떤 대상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평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냥 내 성격 이게 아니라 내 행동 이게 아니라 내가 많이 먹는 행동 아니면 많이 술을 먹는 행동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자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자해 행동이라는 것은 요즘 청소년, 아동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면접이나 자기보고형 성격검사, 투사법 검사, 행동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으로 평가를 하겠느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야 되는 거고 말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행동평가에 이 적합한 평가 도구인데 그럼 왜 적합하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준비해온 이런 사인들이 이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임상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요즘 사는 게 지겹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한 것이 어떤 연유인 거냐. 예, 언어적인 의사표현의 이런 부분이 자해의 징후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행동적으로 직접 자살하거나 자해하기 위해서 유서를 썼거나 아니면 평소 아끼던 물건을 주위에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중요한 것을. 그리고 이제 돌출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행동적인 표현이 보였었나 주 양육자나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겠죠. 그런 관찰로. 기타 이제 의사 표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표정 자체가 이제 어둡고
상담 현장에 오면 정말 머리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정말 구부정한 자세로 위축된 자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표정 자체가 어둡고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나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느냐 확인해서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징후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좋아했던 일이 없어져요. 요즘에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또 힘을 내자고 해서 힘이 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각자가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불면증, 식욕저하, 체중 감소 이런 부분들을 기타 이제 표현에 많이 먹거나 아예 잠을 못 자거나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행동 요 평정에 관찰해서 살피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봤느냐, 어떤 생각을 어떻게까지 해봤느냐, 그 계획은 세워봤느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도구를 찾아봤느냐, 구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런 시도 경험이 또 있었느냐, 그러면 언제 그 시도를 하게 됐느냐, 그런 겨울에 했느냐, 여름에 했느냐, 뭐 부모님이 싸울 때 했느냐, 친구하고 싸울 때 했느냐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행동에 대한 선행사건 결과 ABC 이런 것처럼 자해나 자살에 대한 행동이 나오면 선행사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탐색하시고 그와 연결해서 술이나 이제 약물 남용이나 이런 여부들이 있는지도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요 정도로 이제 기출 문제하고 연결된 맥락을 어떻게 보면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 평가 관련해서 개념 행동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입각해서 행동 평가에 대한 이런 방법이 일어났고 실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7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척도나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행동 평가에 대한 5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번째 시간으로 지능 평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